(45번) 보겠습니다. 고속도강을 담금질한 후에 뜨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고속도강은 보통 담금질한 후에 뜨임을 하게 되죠. 이렇게 뜨임을 하게 되면 2차 경화가 일어나서 경도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강은 담금질한 후에 반드시 뜨임을 하게 하죠. 그래서 뜨임을 하게 되면 2차 경화가 일어나서 경도가 더욱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경련 현상이라는 건 재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질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1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45mm의 축이 2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축은 길이 1m에 대해서 4분의 1도의 비틀림각이 발생한다고 할 때 약 몇 킬로와트의 동력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동력이라고 하면 이제 토크와 관련된 동력 공식은 토크 곱하기 오메가 각속도로 표시할 수 있고, 이 각속도는 60분의 2파이 n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회전수와 토크를 알아야 되는데 회전수는 여기 되어 있죠, 그쵸? 근데 토크를 모릅니다. 토크를 모르는데 비틀림 각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비틀림 각이 주어졌을 때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비틀림 각이 주어졌을 때 32L분의 G파이 D 4제곱 곱하기 세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비틀림 각이 주어졌을 때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여기 있는 세타 값이 비틀림 각의 값인데 단위가 도 단위예요. 그 말은 문제에서 비틀림 각을 도 단위로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다 넣는 건 도 단위를 넣는 게 아니고 라디안 단위를 넣어야 됩니다. 라디안 단위. 그래서 각도라고 하는 건 도 단위도 있고 라디안 단위도 있죠.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180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얘를 넘기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그쵸? 얘를 4분의 1도로 표현하자면 여기다 양쪽에 4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도는 4분의 1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토크는 32 곱하기 L 값이 길이죠. 지금 길이 1m짜리 축이 비틀림을 받고 있으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1000이 되겠네요. 그쵸? 다음 G 값은 가로 탄성 계수죠. 84기가파스칼. 1기가파스칼은 1000메가파스칼이죠. 10의 3승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단위를 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84 곱하기 1000을 해줘야겠네요. 그쵸? 1기가파스칼이 1000메가파스칼이니까요. 그 다음 파이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D 값은 지름 값이죠. 지름은 45라고 써져 있었죠. 4제곱 곱하기 세타 값. 비틀림 각의 값이 도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써야죠. 그쵸? 라디안 값.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보기 쉽게 여분 칸에다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D의 4제곱 파이, 그리고 여기 기가파스칼 되어 있죠. 얘를 계산을 해보면 147,552.51 이렇게 나오고 단위는 뉴턴과 밀리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토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47,552.51 이렇게 나오는 걸 토크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우리는 동력을 구하고 싶으니까 토크를 구한 값에 이 숫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단위를 한번 보죠. 문제에서 원하는 단위가 킬로와트래요. 와트라고 하는 건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죠. 길이 단위가 미터 단위니까 얘도 밀리미터에서 미터로 맞춰주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단위를 미터로 맡아주면 1미터가 1000mm죠.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니까 이 점이 앞으로 3번 올 겁니다. 147.52.51 쓰기 편하게 147.552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뉴턴 곱하기 미터 단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47.552 곱하기 60분의 2파이는 그대로 쓰고
n 값이 회전수죠. 200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얘를 계산해 보면 3090.33 정도가 나오고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킬로와트로 바꿔주면 하나, 둘, 셋만큼 오니까 여기서 점이 찍히죠. 3.09 킬로와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장 근사값이 3.1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보겠습니다. 어느 브레이크에서 제동 동력이 3kW이고 브레이크 용량이 0.8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고 할 때 브레이크 마찰 면적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마찰 면적의 크기. 결국 브레이크 용량 공식이 있죠. µQV라고 하는 브레이크 용량은 단면적 분의 동력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하는 건 마찰 면적 A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A로 정리를 해보면 A는 QV분의 H. 이 µQV라고 하는 게 브레이크 용량이죠. 얘가 0.8이래요. 단위를 보면 압력의 단위가 있고 그 다음 속도 단위가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동력은 3kW니까 3 곱하기 1000 해주면 와트 단위죠. 와트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고 브레이크 용량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소거가 되고 얘도 소거가 되죠.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 제곱밀리미터가 남습니다. 얘를 계산해보면 3750이 되고 단위는 제곱밀리미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스프링에 150N의 하중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전다 능력이 400MPa이었다. 스프링 지수를 10이라고 할 때 스프링 소선의 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하고 응력 수정 계수를 주어졌습니다. 스프링 지수죠. 지수 C는 소선의 지름분의 평균 지름이죠. 여기에서 라지 D는 CD라고 표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다 능력, 스프링의 전다 능력 타우는 파이 D의 세제곱분의 8PDK라고 있죠. 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이 D 세제곱분의 8PDK. 이 라지 D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파이 D 세제곱분의 8PCDK 이렇게 되죠. 스몰 d, 스몰 d가 소거가 되므로 결국에는 타우는 파이 D 제곱분의 8PCK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소선의 지름 스몰 d의 값이죠. 스몰 d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루트 파이 타우분의 8PCK. 얘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P 값은 하중이죠. C 값은 스프링 지수 10이라고 했죠. 다음 K 값은 지금 구해야 됩니다. 그쵸? 이 라지 K 값은 4 곱하기 C라고 했는데 C 값은 10이죠. 마이너스 4. 그리고 4 곱하기 C 값은 10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10분의 0.615. 얘를 그대로 C 값만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약 1.144가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소선의 지름은 루트 파이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타우 값이 최대 전다 능력 값 400MPa이죠. 뉴턴과 밀리미터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 곱하기 P 값이 150N이죠. 뉴턴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값이 스프링 지수 값이죠. 이 C 값은 10이라고 했죠. 10을 넣고 그 다음 K 값은 아까 구했죠. 1.144.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죠. 얘를 계산해보면 3.3이 나오고요. 단위는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4번 보겠습니다. 420rpm으로 16.20kN의 하중을 받고 있는 엔드저널의 지름과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베어링 작용 압력을 주었고 폭 지름비는 2이다 라고 했죠. 그림을 그려보면 베어링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은 이 굴곡진 면에 압력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곡선인 면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투영 면적이라고 하죠. 투영 면적. 그림자진 이 면적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D값이고
세로가 L 값인 DL이 됩니다. 이게 바로 투영 면적이죠. 그래서 이 원통 베어링이 받고 있는 압력은 투영 면적 DL분의 P라고 하는 하중 P를 받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이용해 보죠. 지금 폭지름비라고 해서 이 길이와 지름의 비를 주어줬죠. D분의 L이 2라고 했어요. D를 넘겨보면 L은 2D라고 할 수 있겠죠. 이 L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D 제곱은 P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다 다시 써보죠. 시그마는 2D 제곱분의 P라고 쓸 수 있고, 얘를 스몰 d로 정리를 해보면 2 시그마분의 P, 한 번 더 루트를 씌워보면 D는 루트 2 시그마분의 P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시그마라고 하면 작용 압력이죠.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분의 P 값이 여기 있죠. 16.2 kN. 그래서 16.2하고 kN 되어 있으니까 1000을 곱해줘야겠죠. 얘를 계산해보면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그러면 스몰 d 값을 구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스몰 d 값의 2배가 L 값이죠. 계산해보면 L은 2 곱하기 스몰 d니까 180이 되겠네요. 그래서 L은 180mm가 됩니다. 만족하는 보기가 1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55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10mm인 시험편에 600N의 인장력이 작용한다고 할 때 이 시험편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약 몇 메가파스칼인가? 인장응력 시그마는 A분의 P죠. A는 파괴되는 단면적이죠. 지름이 10mm인 원형봉이 파괴되니까 원형 단면적이 필요하겠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분의 P.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이 10이죠. 거기에 제곱. 그리고 시험편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600이죠. 얘를 계산해보면 약 7.63이 나오고요. 단위는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59번 보겠습니다. M22V 골지름이 19.294mm가 그림과 같이 두 장의 강판을 고정하고 있다. 체결 볼트의 허용 인장응력이 36.15MPa이라고 하면 최대 몇 kN까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판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 둘을 당겼을 때 끊어지는 면은 여기 면이 되겠죠. 근데 이 끊어지는 면이 원형이 되겠죠. 나사를 생각해보면 파괴가 될 때 여기 바깥지름이 파괴가 쉬울까요? 골지름이 파괴가 쉬울까요? 당연히 지름이 덜 있는 골지름이 파괴가 쉽죠. 그래서 골지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단응력은 파괴 단면적분의 하중이죠. 여기서 하중 값을 뽑아낼 수가 있죠. 타우 A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P는 타우 곱하기 A인데 이 A의 단면적이 원형 단면적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타우 값은 허용 전단응력 36.15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니까 일단 단위 이렇게 생각해 두고요. 곱하기 4분의 파이는 그대로 쓰고 여기 스몰 d 값이 바깥지름 22를 쓰는 게 아니고 파괴될 때 골지름이 파괴되죠. 볼트에서는. 그래서 19.294의 제곱을 넣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0,569.21이 나오고요.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뉴턴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킬로뉴턴으로 바꾸면 10.57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킬로뉴턴이죠. 10.57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